오늘도 바쁜 하루였나요? 이른 저녁 집에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맥주 한 캔의 여유를 저와 함께해요. 오늘의 책은 피에르트 플루티오의 여왕의 변신입니다. 단편 7 여자 거인 읽어드릴게요. 저 아이는 누구고 저것들은 또 뭐죠? 그녀가 왕에게 물었다. 내 딸이고 내 거울들이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왕이 짧게 대답했다. 새 왕비는 외톨이로 지내는 아이에게 크나큰 애정을 품었고 아이가 등에 업을 수 있을 만큼 자라자마자 조깅을 할 때마다 데리고 다녔다. 아부의 말도 훈장도 얻을 수 없어 시들해진 조깅을 이미 오래전에 그만둔 왕 대신에 전 왕비가 죽은 지 1년이 지나고 눈이 다시 내리자 사람들은 첫 번째 거울의 덮개를 벗겼다. 여느 때처럼 아침 조깅에 나선 왕비는 자신을 닮은 이미지가 궁궐 회랑 안쪽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왕비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거울이 그녀에게 말했다. 왕비님, 이 나라에서 가장 가는 허리를 갖지 못하면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겁에 질린 왕비는 성의 연회장에서 번쩍이는 금과 은으로 된 식기들, 한시도 꺼뜨리지 않아 벌겋게 달아오른 큼지막한 화덕들, 사냥꾼들이 갖다 바치는 멧돼지, 사슴, 노루, 산토끼, 메추라기, 그리고 냉동식품들,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서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저녁 식사들을 떠올리고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운동, 금식, 고행으로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어 신하들이 모두 물러가자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물었다. 거울아, 오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가는 허리를 갖고 있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 당신입니다. 마음이 놓인 왕비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조정은 그녀가 다시 왕의 점심과 저녁 식사에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신을 일깨워 책들과 함께 엄격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궁궐의 회랑들을 달리고 있는데 거울이 또다시 그녀에게 말했다. 왕비님, 백설공주가 이 나라에서 가장 가는 허리를 갖고 있습니다. 왕비가 절망에 빠져 말했다. 거울아, 오 거울아, 백설공주가 아름답다는 건 나도 알아. 나는 그 아이와 경쟁할 생각이 없단다. 그러자 거울이 말했다. 왕비님, 이 나라에서 가장 가는 허리를 갖지 못하면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왕비는 왕에게 달려가 하소연했지만 왕은 그 거울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 궁궐의 돌들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그 거울들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왕비는 또다시 고행을 하고는 저녁이 되자 거울에게로 가서 물었다.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구의 허리가 가장 가느니?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 당신의 허리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관습에 따라 두 번째 거울의 덮개를 벗겼다. 왕비가 그 거울 앞을 지나가자 거울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왕비님, 이 나라에서 가장 환한 얼굴빛을 갖지 못하면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겁에 질린 왕비는 곧바로 희귀한 약초와 맑디 맑은 이슬을 찾으러 숲과 평원을 돌아다녔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거울에게 달려가 물었다.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환하고 눈부신 얼굴빛을 갖고 있니? 그러자 두 번째 거울이 대답했다. 왕비님, 당신입니다. 세 번째 거울의 덮개를 벗겼을 때 이미 허리가 너무나 가늘고 피부가 너무나 환했던 왕비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무릎이 꺾이고 말았다.
세 번째 거울이 왕국에서 가장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신하들은 왕비가 매일 저녁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그 긴 머리카락을 빗는 것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왕비의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하고 궁궐의 밤들이 몹시 짧아 머리를 빗는 일은 늘 새벽까지 이어졌고 왕비는 운동과 고행에 늦지 않기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한 채 약초를 따모으는 일에 곧바로 착수해야만 했다. 네 번째 거울은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왕국에서 가장 맑은 눈길을, 다섯 번째 거울은 왕국에서 가장 고운 목소리를 요구했다. 여섯 번째 거울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모두 옮기고 여러분 각자가 그 이상한 말들을 해석하게 내버려 두도록 하겠다. 왕비님, 오 왕비님, 1분, 째깍째깍, 한 번, 두 번, 세 번, 불꽃놀이와 기쁨의 불꽃,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왕비는 더 이상 공부도 하지 않았고 먹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스크팩과 각종 로션으로 피부를 관리했고 달빛에 머리카락을 빗었으며 맑은 시냇물에 눈을 담갔고 나이팅게일 꾀꼬리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 거울들은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지 않으면 이라고 말했다. 왕비가 거울아 누가 가장 아름답니? 라고 물으면 거울들은 왕비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왕비는 점점 지쳐갔다. 고행은 그녀의 아름다운 색깔들을 퇴색시켰고 달빛 아래 밤을 새워 하는 빗질은 그녀의 눈 아래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녀의 목을 쉬게 만들었다. 첫 번째 거울의 요구에 부응하자니 두 번째, 세 번째 거울의 요구를 좇을 수 없었고 두 번째 거울의 요구를 너무 고분고분 따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구에 불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토록 자존심이 강했던 왕비였지만 결국 여섯 번째 거울의 비위를 맞춰줄 수조차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여섯 번째 거울이 반복해서 말했다. 왕비님, 1분, 째깍째깍, 한 번, 두 번, 세 번, 불꽃놀이와 기쁨의 불꽃,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왕비는 눈물에 젖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거울아, 오 거울아, 1시간 여기 문지르고 저기 문지르고 땀과 습진 되는 건 없고 와장창. 7번째 거울의 덮개를 벗긴 날 아침, 잠옷 차림의 왕비는 창백한 안색에 맨발로 넓은 궁궐의 얼어붙은 복도를 돌아다녔다. 달빛 아래 점점 쪼그라드는 왕비의 젖가슴을 훔쳐보다 지겨워진 신하들은 쌍안경을 내려놓고 일찌감치 자리에 들었고 녹초가 된 왕도 시트 속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기댈 사람도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었던 왕비는 홀로 황량한 복도들을 나아갔다. 마침내 7번째 거울 앞에 도착한 그녀는 눈을 들었다. 그러고는 기다렸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거울아, 오 거울아, 왕비가 널 바라보는데 왜 넌 아무 말도 하지 않니? 그래도 거울은 입을 꾹 다문 채 왕비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은빛 표면만을 보여주었다. 왕비는 또다시 왕에게로 달려가 자신이 궁궐의 자랑인 7번째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이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부인이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이 부인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건 부인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왕을 성가시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왕비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제가 전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전화는 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부인, 나는 내 조상이 남긴 유산이자 내 백성의 자랑거리인 내 보물들이 보는 것을 보오. 내 거울들이 부인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보기에도 나는 부인을 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 위해 말하는 것이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니 이제부터 내가 보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것에게 말하는 걸 자제하도록 하겠소. 궁궐의 많은 열쇠구멍에 무리지어 들러붙어 있던 신하들은 그 방에서 오간 대화를 모두 엿들었다.
곧바로 거울의 은색 합금 같은 것이 그들의 눈을 꽁꽁 얼려버렸다. 마침내 회랑 위쪽에 모습을 드러낸 왕비가 본 건 유리구슬 눈에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그들은 왕비가 지나가는데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회랑 끝에 대리석 층계가 있었다. 아무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층계를 내려간 왕비는 통로를 계속 나아가 곧 숲 언저리에 도착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문들이 닫혔고 그녀는 버려졌다. 여러 해 동안 거울의 요구에 시달려 더는 아주 젊지 않았던 왕비는 겁에 질린 가슴을 안고 느린 걸음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이 궁궐로 따라왔던 왕은 어디에 있지? 내가 사랑했던 책들은 어디 있지? 내 몸의 활기와 기쁨은? 왕비는 어두운 오솔길들을 따라 걸었고 곧 또 다른 고통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나와 그토록 즐겁게 놀았던 어린 백설공주는 어디 있지? 어린 백설공주를 방치하다시피 한 7년의 세월을 떠올리자 왕비는 어지러워 거의 실신할 뻔했다. 숲은 무성하고 가시투성이었다. 너무나 가는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너무나 연약한 그녀의 피부는 벗어졌으며 너무나 긴 그녀의 머리카락은 가시덤불에 자꾸 걸렸다. 어둠을 뚫고 나아가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흐트러졌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왕비는 한 나무의 발치에 앉아 죽음을 생각했다. 그 사이 궁궐에서는 왕비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신하들 사이에 퍼졌고 모두가 그들의 주인인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며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왕은 슬픔과 모욕감 사이에서 난감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모욕감이 승리를 거두었다. 왕비가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는 왕비가 정말로 죽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사냥꾼을 불러 숲으로 가 왕비를 찾아 죽이고 그것을 증명할 뭔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마음이 두뇌만큼 뱅뱅 돌아가고 창자만큼 베베 꼬여있던 왕은 젊디 젊은 사냥꾼을 설득해 임무를 차질 없이 완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엄과 나이의 권능에 보다 상식적인 어떤 도덕적 추론을 더해야 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그는 사냥꾼에게 왕비가 왕과 신하들, 궁궐, 농부들, 송아지들, 밀들에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마녀라고 그녀가 살아있는 한 온 자연이 용의 불타는 혀 위에 놓인 한낱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냥꾼은 생각에 잠긴 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러 갔다. 그는 나무 아래서 슬피 울며 여전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왕비를 찾아냈다. 날이 어두워졌군요. 사냥꾼이 말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준 것에 위안을 얻은 왕비가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춥기도 하고요. 눈이 내릴 것 같아요. 사냥꾼이 말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못 잡았나요? 왕비가 물었다. 누가 저에게 가져다 달라고 한 건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부인. 그럼 당신이 벌을 받게 되나요? 왕비가 말했다.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내 반지를 받으세요. 마을로 내려가 이걸 팔아서 당신이 요구받은 사냥감을 사세요. 감사합니다, 부인. 사냥꾼이 말했다. 그 반지를 받아 왕비의 착한 마음씨를 생각하며 궁궐로 돌아갔다. 왕비는 죽었습니다. 여기 왕비의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다. 그 반지를 알아본 왕은 사냥꾼을 치하했다. 그런 다음 그는 거울들을 덮개로 씌우게 했고 두 번째 왕비의 상을 치르기 시작했다. 깊은 숲속에 홀로 남은 왕비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짐승들이 그녀의 앞을 지나가 그녀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다. 그녀는 너무나 무서워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얼마 안 가 그녀는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7년이 흘렀는데 나를 부축해줄 팔 하나 없고 내 팔마저도 힘이 빠졌구나. 시련에 빠진 왕비는 이렇게 한탄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어렵사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 앞에 집이 나타났다. 너무나 커서 처음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우거진 숲으로 착각했을 정도였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숲속에서 발견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고 훨씬 넓은 오두막이었다. 창문 너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왕비는 문을 밀고 들여다보았다. 집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거대했다. 드넓은 식탁 위에는 거대한 접시 6개가 배열되어 있었고 접시마다 거대한 숟가락, 거대한 칼과 포크, 거대한 컵이 함께 놓여 있었다. 식탁 중앙의 뜨거운 판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냄비가 놓여 있었고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인정사정 없는 궁궐의 거울들을 보며 많은 세월을 헛되이 보낸 왕비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 물건들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보고는 주랭랑을 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고 곧 용기를 내어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더 가까이서 보니 식탁은 레이스 식탁보로 덮여 있었고 접시들은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집 전체에서 허브를 넣은 스프 냄새가 은은히 풍겼다. 그런데 식탁이 너무 높았다. 왕비는 의자 위에 의자를 겹쳐 일종의 계단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 식탁보까지 올라갔다. 그런 다음 접시들을 겹쳐 만든 2번째 계단으로 냄비 가장자리까지 올라간 그녀는 마치 배를 타듯이 국자 위로 뛰어내려 음식의 호수에서 마시고 먹었다. 배를 채운 그녀는 냄비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국자 속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그 집의 여주인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산을 돌아다니며 광석을 캐는 6명의 여자 거인들이었다. 그들이 6개의 거대한 초에 불을 붙였다. 집안이 밝아지자마자 그들은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왜냐면 모든 것이 그들이 두고 간 상태로 있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동시에 외쳤다. 누가 의자들을 이렇게 겹쳐놨지? 누가 그것들을 계단으로 만들었지? 누가 그 계단으로 올라갔지? 누가 접시들을 옮겨놨지? 누가 그것들을 계단으로 만들었지? 누가 그 계단으로 올라갔지? 그러고는 모두가 동시에 허리를 숙여 들여다보고는 외쳤다. 누가 우리 냄비 속에서 자고 있지? 여자야 여자. 모두가 국자를 자기 쪽으로 당기며 앞다퉈 외쳤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